규제가 말도 안 되고 개차반인 제도였다고 생각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6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야우. 날씨가 엄청 추웠다가 네. 눈 엄청 왔다가 네,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좀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풀려서 이렇게 오늘 넥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 옷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거고 뭐 그렇게 섬세한 사람은 아니고. 아, 그래요? 네, 날씨가 좀 풀리니까 좀 걷기도 좋고 네, 좋네요. 아, 그래요? 네. 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안 다녔죠? 저는 그냥 그러니까 지난주 눈은 조금 날이 풀린 상태에서 와가지고 쌓이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심했는데 그래서 뭐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무튼 눈이 많이 오는 건 별로긴 해요. 싫어. 그렇다고 막 제가 눈 막 치우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요새 뭐 이렇게 오리 만드는 이거 집게 네. 먹어가지고 그냥 뭐 없어서 못 판다고 뭐. 우리 애들은 커가지고 이제 눈 왔는데 눈싸움 안 하냐 나가서 뭐 안 하냐 했더니 그냥 앉아서 스마트폰 하고 유튜브 보고 노트북 놓고 그런 거 좋지 집 밖에서 안 나가. 아, 그래요? 네, 거의 뭐 지금 코로나로 이거 단계 높아지고 나서 애들 학원도 안 가니까 그냥 뭐 거의 집안에 붙박이로 있는 것 같아요. 밥 먹으러 나가자 그래도 그것도 안 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네요. 좋네요. 네. 안전하게, 건강하게. 와, 완전 이렇게 집에 진짜 붙박이 딱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네. 큰일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그 완화조치 관련해서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카페는 풀린 것 같고. 네, 조금 근데 풀린 뭐 거죠. 5인 네. 이상 네. 집합금지는 당분간 좀 더 유지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학원도 풀어준다고 했는데 8제곱미터당 한 명씩 뭐 앞으로 쓰는 거나 뭐 거의 진배가 없더라고. 뭐 몇 명 모집을 못 하겠네. 아니 뭐 결국은 어. 최소 인원만 앞에 두고 온라인 놀아라는 얘기죠. 네. 결국 그 얘기예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저희 애도 보니까 같은 학교 친구가 있는데 학원에 안 와가지고 교재를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서 야, 왜 걔는 안 오고 너는 가냐 그랬더니 인원수 제한 때문에 잘랐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딱 그런 식이구나. 일부는 학원 가서 듣고 일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도 이제 오늘 별별수다 끝나면 이제 또 대책회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학원업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데미지가 그러니까 좀 끝나고 나서 좀 잘 이 보복 소비처럼 보복 수강 뭐 이런 걸로 조금 약간 올해 작년에 특히 까먹은 것들 좀 어떻게 커버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네. 자, 아무튼 경기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오늘 첫 번째 별별 이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더 끌어올린 상한제. 이 갑자기 무슨 얘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반포의 원베일리가 최고 분양가로 지정이 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5,668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다는 얘기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되레 제도 시행 이전보다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급등한 공시가 반영 예상 못한 결과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섭게 집값이 올라서 상한제가 무력화됐다는 얘기인데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평당 3.3제곱미터당 5,668만 6,349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지난 7월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따라 책정된 4,891만원과 비교하면 15.87%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국토부에서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HUG의 관리지역 분양가보다 5에서 10%, 주변 시세보다는 20에서 30% 낮은 가격의 분양가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서초구 심사에서는요, 최근 주변 집값에 따른 집가 상승분과 특별 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고분양가 심사보다 더 저렴한 것이라고 말했던 건 도대체 뭐냐?
하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자,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는 제도의 목적과 심사 방식이 달라서 직접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에 따라서 무주택자들의 반발, 정비업계는 반색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러냐? 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초과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금지됩니다. 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고요.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재건축 조합원들은요.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조합원들이 내야 할 사업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강남권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요. 자, 그다음에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도 조만간 분양가 책정을 받기로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9억을 넘으면 대출 특공 등이 막혀서 청약 수요자들이 청약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현금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보시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만큼 HUG의 고분양가 규제가 말도 안 되고 개차반인 제도였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돼. 야, 뭐 전년도 뭐 그 어거지로 분양가 그거 아니면 분양 승인을 안 내주겠다? 이거는 어거지 목리를 부리는 거지. 그런 제도를 가지고 분양가를 규제해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후진 제도라고 생각이 되죠. 너무 강력해. 말도 안 돼. 그래서 HUG 분양보증 그따위로 할 거면 하지 마라. 민간에 넘겨라.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서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처리가 실제 결국 될 건지. 뭐 무주택자들은 결국 이것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우리 대출을 못 받아서 청약하려다 못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싸게 먹으려다가 대출 받고 해서 하려고 했다. 그 기회가 내가 박탈당했다. 기회를 박탈당했다. 억울하다. 잘못됐지. 기회를 박탈당한 게 아니지.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도 어거진 거야. 왜 9억 이 내용 가지고 대출을 안 해줘. 대출 제도도 개선을 해야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이상하게 억누르려고 규제로 눌러놨던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언밸런스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정상화해야죠. 완화하고 그렇게 해서 커버할 수 있는 차주들이 판단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받을 수 사실 이거 5,600 얼마 지금 6천만 원 안 되잖아요. 이 금액만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단해서 먹을 게 있다. 뭐 이 정도면 나는 여기에 분양을 받고 싶다. 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출 좀 받아서 갈 수 있게끔 나머지 부분을 풀어줘야지. 나는 이 대출이 안 나와서 청약을 못하니까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풀어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부담도 있잖아요. 청약을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지나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해서 뭐 몇백 대 1 이래버리면 또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거 청약을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당첨받지 못하는 거 똑같은 아니냐. 얘기야. 나는 조건이 되면 커트라인을 나라에서 잘라줬어. 이렇게 하면 내가 수혜를 받는 거고 저렇게 하면 내가 피해를 못 입는 거고 그러면 또 대출 잡으면 대출 없이 현금으로 갈 수 있는 사람만 또 청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또 그거에 따라서 갑자기 허들이 생겼다 바뀌었다. 결국은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 청약으로 새 아파트 받고 싶은 머릿수는 많으니까 그렇죠. 그걸 방법을 어떻게 할까의 문제일 뿐인 거지 불만 있는 사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거면 제도가 모르겠어요. 이 납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참여자 다수가 납득할 만한 기준이어야 되는데 너무 자의적이고 이런 기준을 만든 공무원들이겠지. 공무원들이 좀 원망스러운 거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뭐 이게 비단 이 문제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나오는 규제들도 그렇잖아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안에서 카페에서 디저트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으면 그건 먹는 거니까 안에서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있는데 커피만 마시는 거면 이거는 커피 놓고 마스크 쓰고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또 바이러스 음.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되고 대신 디저트를 하나 시켜놓고 먹으면 또 앉아서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규제에서부터 뭐 납득이 안 돼요.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요 지금 뭐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맞아. 이런 그다음에 뭐 체육관 뭐 등등 이런 것도 많잖아요. 기준들이 이건 되고 안 되고 그런 기준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거지를 지켜야 되는 건데 납득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대출도 이게 지금 서울시 안에 예?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의 중간값이 얼만데 이런 기준으로 눌러가지고 억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이게 지금 이 짓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았냐? 못 잡았잖아요. 뭐 반대로는 그렇게 이게 있으니까 그나마 이만큼으로 잡은 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규제로서 지금 잡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란 걸 인정을. 지금 이제 이런 규제 때문에 안 되니까 지금 전세 가격 불안한 이런 상황도 오고 있는 거고 전세가가 다시 이제 또 아파트 밀어 올리는 그런 악순환까지도 지금 반복되면서 시장에 왜곡이 좀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게 적은 동지 아니었어? 농담이고요. 소장님 얘기를 정리해보면 규제가 어거지였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분양가가 너무 찍어 눌러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서울 도심지내에 공급이 막혀있는 상황이었다가 이번에 살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도 사실 시세보다 싸죠.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눌려있던 것이 살짝 풀려가면서 주택 공급을 위한 일종의 방안으로 추진되는 거 아니냐. 동시에 서울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도 일제히 추진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건 좀 별개의 문제예요. 재건축이 지금 안 가다니까 분양을 안 하던 애들이 분양을 할 기회를 잡을 수는 있게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 2017년 12월 30일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접수한 투기과열지구내 이 재건축 그러니까 그냥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일단 스톱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풀리지 않는 한은 초과이익 환수 금액 많이 내는 거 이런 거 이게 계속 코드로 이 사업 추진하는데 이 발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있고 지금 이미 그런 걸 피해서 분양가 상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들 중에서 분양가가 이런 식으로 눌려서 분양을 못 하고 있던 단지들 분양을 좀 더 비싸게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분양을 지금 해볼까? 이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건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HUG 고분양가 심사는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선분양을 하려면 이것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둘 중에 싼 걸로 돼야 되는 거야? 받아야죠. 네. 그러면 결국은 못 하는 거 아니야? 글쎄, 그거는 올려주겠지. 작년 7월 달에 이 금액이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기준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기준이 높고, 네.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되면,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 가격으로 했더니 5,600이야.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HUG가 분양 승인을 해주려고 하는, 분양 심사해주려고 하는 기준으로 보니까 4,900인데, 야, 그걸로는 우리는 못 해줘. 이렇게 되면서 선분양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그래서 참, 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제도적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런 불확실한 부분까지 고려해 생각했던 이 사업 추진 주체들의 대응은 뭘 거냐. 그냥 후분양하겠죠. 그래서 이게 됐다고 해서 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HUG가 이런 식으로 고분양가 심사 목리를 부리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지금 이미 더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가격이 산정된 이유는 뭐예요? 토지 집가가 올라온 부분이 반영이 많이 되면서 그렇죠. 그런 거잖아. 그러면 올해 이만큼인데 내년에는 더 오르겠어요? 더 떨어지겠어요? 더 오르겠지. 내후년에는 토지 가격 더 오르겠지. 왜? 토지 가격들 현실화한다면서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야, 올해 하면 5,600인데 내년에 하면 6,300이고 내후년에 하면 7,000이네? 야, 우리 그러면 내후년에 입주하기 전에
준공 후분양으로 아예 그냥 해서 실천해야지. 어차피 그때 하나 지금 하나. 공사비는 우리가 지금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 내가면서 짓는 건데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가겠지. 그렇죠. HUG는 그런 식으로 분양가 심사는 배제하고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조합들이 늘어나겠죠. 결국은 그러면 많은 사업장들이 다시 후분양으로 준공 후분양으로 음. 일단 가면서 그 시점에 가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받겠다. 이거에 따라서 산정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려는 사례들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지금 금액보다 결국은 지금 분양하려고 했던 공사 많이 하고 있는 다니다 보면 야 여기 공사하고 있으니까 여기 아파트 분양했나 보면 안 했어 집 다 져놨는데 그때 가서 분양한다. 그러면 그거 청약하려고 기다렸던 분들은 이제 답답한 거죠. 아 저거 분양하려고 이제까지 집도 안 사고 기다렸는데 입주를 하네? 분양가는 높아졌네? 아 내가 뭘 믿고 그러다가 이게 과연 올바른 결말인지.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어거지 규제는 결국 그 어거지 규제를 어떻게 회피할 거냐. 시장 참여자들, 공급자들에게 다른 꼼수,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이게 건전한 시장의 모습이잖아요. 규제가 많고 비용이 늘어나면 또는 수입이 눌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든 나의 수입을 늘려서 나의 손해를 최소화하겠다. 나의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참여자 공급자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거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대응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또 분양 기다렸던 분들은 청약 예정자분들 입장에서는 와, 나 저거 청약 받으려고 집 팔고 무주택으로 이거 대기하고 돈 들고 있었는데 망했네. 그런 상황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어. 그래, 이미 너무 벌어지고 심하게 있어. 벌어졌어. 더 벌어지면 안 돼요 지금.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공공재개발만 나온 게 아니라 총 5가지 이야기가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자, 1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주제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서울 공공재개발 4,700가구 공급을 시작하겠다. 사전 청약을 7월부터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공공재개발로 이번에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라고 하고요. 서울 도심 내 4,7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하지만 투기가 예상되는 관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하고요. 또 이번에 선정 후보지에 올랐던 12개 지역은 전부 다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었던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흑석 2구역, 양평 13구역, 용두 1-6구역, 봉천 13구역, 신설 1구역, 양평 14구역, 신문로 2-12구역, 강북 5구역 등이 지금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자, 비정비구역에 위치해서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이 또 있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중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구역 지정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공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공공재건축은요,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회신이 됐겠죠. 자, 공공재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 균형 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 컨설팅안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저 규제 완화 방안도 반영했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서 올해 2월부터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 먼저 잠깐 진행해보면 공공재개발 관련된 계속 얘기가 있어왔고 공공재건축 관련돼서는 신청한 데가 없다, 뭐 수익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왔는데 의외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공공재개발을 놓고 보면 기존에 이게 약간 이제까지 작년 9월 21일 날 공모를 하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았고 자치구가 접수 받은 내용을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번에 정했는데 약간 요번에 그래서 뭐
여기가 유망하다, 좋을 거다, 가능성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까지 맞아, 언론에서 맞아. 많이 얘기했던 곳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빠진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번에 발표한 곳은 12곳을 심사를 했는데 총 그러니까 14곳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 14곳의 기준은 뭐냐면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곳.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서울시장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에 인가를 냈던 지역들이에요. 구역 지정 고시를 했던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들이 14곳 있었는데 한 곳은 도시 재생 뭐 한다고 그러면서 빠졌고 한 곳은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라고 빠져서 그러니까 이 공공재개발 안 하겠다 빠진 거지. 12곳을 심사를 한 거고 이 중에 뭐 구별 안배도 있고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입지도 고려를 했고 그리고 주택 노후도가 심해서 뭐 이런 곳들 그 재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까지 따져가지고 8곳을 선정했는데 4곳은 아예 탈락이 아니라 보류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고민해서 다시 선정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공공재개발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선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뉘앙스가 남아있다라고 일단 보여져요. 그래서 요번에 일단 선정된 곳 8곳의 면면을 보면 첫째, 다 역세권이에요. 역에서 300m 이내에 모든 사업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역에 300m 이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까지 막 벌써 몇 년 전부터 서울시가 계속 얘기해오던 역세권 고밀개발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중상향, 허들을 낮춰가지고 용적률을 많이 높이겠다. 높여주는 대신에 늘어나는 세대수의 뭐 일정 부분은 임대아파트로 환수하겠다. 이제 이런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일단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보면 사업 규모가 너무 작아요. 다 작아. 이 사업 부지 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 곳이 흑석 2구역이고 한 45,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정비사업으로 45,000제곱미터가 큰 구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큰 거고 그거보다 다음으로 큰 데들이 요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22,000 정도니까. 그러니까 다 잘 자란 데들이야. 잘 자란 데들에다 했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그래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런 데들을 요번에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물량이 늘어나고 그런 의미로 보기에는 일단 첫 번째는 그런 물량은 이제 3월 달에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56곳이 신청을 했는데 요건이 안 돼서 탈락한 데들이 있대. 빼고 한 47개 놓고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들에서 좀 물량이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선정된 8곳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의 면면이 보면 과연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가능할 것인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왜죠? 왜냐하면 위치들이 너무 좋은 곳들이야. 다시 말해서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걸 작년에 5월 달에 발표를 할 때 무슨 소리를 했냐면 사업성이 안 좋아서 사업이 못 가는 곳들을 규제를 풀어서 사업성을 높여서 재개발을 가게끔 하겠다. 이 물꼬를 터주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사업성이 없는 곳이 아니야. 다 역세권 주변에 규모가 작다고 해서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니죠. 어차피 이런 지역들은 지주도 몇 명 없어요. 지주가 몇 명 없어서 재개발하면 이 소유자가 뭐 아파트 하나 받고 상가 몇 개 받고 막 이런 사업장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냐. 다 위치가 너무 좋아서 상가 건물주들, 소위 말하는 꼬마 빌딩, 건물주들, 이런 분들이, 야, 왜 재개발해서 이상한 거 받냐. 그냥 나는 이 건물 갖고 있을래. 이 알짜 땅에 그냥 건물로 소유하고 있을래. 이런 지주들이 많은 지역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성이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됐던 게 아니라, 추진 주체 간 갈등, 그러니까 소유자 간 갈등이 심한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개발 안 할래라고 했던 곳이 많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업이 못 가니까 이렇게 멈춰있던 것들에다가 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가면 조합 방식의 사업보다 동의율을 낮춰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바라보고 이 추진 주체들도 신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지역들은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거냐면 치열한 싸움이 나올 겁니다. 나는 재개발 절대 불가야 라고 하는 반대 세력들과
이 방식을 추진하고 하는 추진 주체 간에 극렬한 갈등이 나타날 거고 이건 추후에 법률 문제로까지도 비화될 겁니다. 이 동의율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냐. 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뭐 3분의 2다. 그렇죠. 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추진 주체들. 이 공공이 갑자기 이렇게 개입을 해서 이거는 사유재산권 침해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툴 거고 이게 적어도 저는 대법까지 가서 결론이 날 문제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 격렬한 반대는 끝까지 붙을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뒤가 될지 모르는 그 뒤까지도 이 사업에 발목을 잡을 겁니다. 왜 아시잖아요. 마포구의 아현 4구역 같은 경우가 공덕자이라는 아파트로 재개발 끝났지만 이 사업 추진주체 간의 갈등이 입주를 마친 지금 5년, 6년 뒤까지도 지금 아직도 거의 등기가 아직도 안 난 이유가 그 청산당에서 나갔던 비대위 분들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보상금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고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업이 가는 것도 되게 머리가 아플 거고 당장 뭐 들리는 얘기는 일부 구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아마 동의율 여전히 추진 주체 50%도 못 채울 거다. 원하지 않을 거다. 실제로 보면 제가 건물 갖고 있는 사람 요번에 얘기 나온 지역의 지주라고 하더라도 야 미쳤어 왜 재개발을 하냐 여기는 건물 갖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 한 지역의 지주라고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십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동의율이 30-40%도 안 나온대요. 네, 그래서 안 되고 있었는데 그걸 추진해왔던 추진체들은 돈 쓴 게 있잖아. 그러니까 밀어 넣은 거야. 구청에서는 실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국토부에서 LH에서도 하는 게 뭐냐면 이 몇 개 되지도 않는 200세대, 100몇 세, 10세대짜리로 결국 임대아파트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임대를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공급 물량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보여주기를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런 어떤 일종의 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지. 구청에서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했는데 당장 그 안에 지주들은 왜 우리 동네에 이걸 넣어가지고 재개발하겠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반목이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다 일부는 될 거고요. 일부는 되겠지만 일부는 그런 반대로 조금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 지정한 것들은 뭐 보시다시피 몇 개 되지도 않고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큰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 게임은 3월달 해제되었던 곳들 신규 추진하는 곳들이 어디가 되느냐가 핵심이고 이제 3월달에 지정되는 곳 같은 경우는 뭐 권리산정 기준일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를 막는 날 이게 또 다 다르거든요. 그게 어떻게 적용될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는 아마 얘기할 내용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구역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네요. 네. 사실 쉽게 생각하기에는 구역 지정이 된 날짜들이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이 안 됐었던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게 재개발에 또 무서운 게 하나 있잖아요. 그 수용이라고 하는. 네. 어떻게 해서든 요건 맞춰서 수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한편으로는 좀, 정체되어 있던 재개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라는 걸 좀 보고 기대도 많이 해왔습니다만, 역으로는 그렇게 수용으로 동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극렬한 저항 내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얘기도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한적으로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공공 재건축 관련돼서도 이것도 좀 뭐랄까요 예상치 못했던 얘기인데 과거에 신청들을 하였으나 뭐 다들 안 하는 걸로 뭐 이렇게 공공 재건축 했었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공공 재건축을 하면 뭐 추가 부담금이 37%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던 컨설팅 이걸 누가 믿어? 누가 믿어? 그러니까
아이, 포 때리고, 차 때리고, 포 때리고, 그거는 얘네가 시뮬레이션 할 때 선정했던 최악의 경우를 놓고, 니들이 재건축하면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졸라 때려가지고 이거 다 받으면 니네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좀 풀어주고 나면 이만큼 늘어날 거야.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렇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서 추가 부담금이 감소할 거니까, 이거 하지. 그런데, 바보입니까? 네. 조합원들이 바보입니까? 훨씬 머리 위에 있죠. 공무원들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조합원 중엔 네. 공무원도 계실걸요? 당사자도 공무원 당사자도 반대표 올릴걸?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가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좀 있어 보자. 뭐 이런 선택지도 있는 거고. 지금 분양가 규제라든가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도 또 뭐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조합원들은 이 경우의 수를 놓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보면 이 결국은 공공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용적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나의 삶의 주거 만족도를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항상 그게 맞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서 추가 부담금 조금 줄어들면 뭐해? 앞으로 지어질 내 새 아파트의 가치가 그만큼 평가절하된다라고 하면 지금 추가 부담금을 조금 더 내고 쾌적한 집을 받는 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선택지 등등을 고려했을 때 그냥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도 필요 없어요.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앞으로 7만 원 공급하고 5만 원을 늘리겠습니다. 앞으로 5만 원을 공급하겠네. 어쩌네 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사전 컨설팅조차 안 받은 사업지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일부 사전 컨설팅 참여하겠다 적극적인 놈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망한 카드지. 이걸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나 이런 공공의 개입 없이 추진이 좀 불가한 그런 일부 사업장들은 이거라도 받아서 가겠다 있는 거지. 그런 분쟁의 가능성이 없는 일반 민간 재건축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네, 그렇습니다. 쇼다. 쇼였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공공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그 이외에도 세 가지 이야기가 더 나왔어요. 올해 사전 청약 3만 호를 7월부터 공급하겠고요. 구체적 계획은 4월 달에 발표하겠다. 청약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4월 달 발표를 기대해 보시죠. 요 기다리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네. 올해 사전 청약 지금 이제까지 2년 전에 벌써 2018년 3년 전인가요? 이 3기 신도시 얘기 나오고 나서 이거 기다린다고 지금 그 3년의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전 청약에 목숨 걸고 있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구체적 계획 나오면 적극적으로 공략들 하실 준비들 하셔가지고 많이들 이제 전문가들 연구하는 글들 파가지고 어디 넣어야 되냐 전략 짜고들 하실 텐데 공략해서 꼭 받아야죠. 자, 네 번째는 양도세 강화가 6월부터 시행인데요. 시장 교란 행위를 연중 단속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매도하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서 종부세,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서 그 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는데 이제 남은 기간이 4개월 남았으니까 빨리 팔아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는요.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을 하겠다. 기존의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쭉 진행해 왔어요. 이거는 뭐 계속 있어 왔었던 얘기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라는 부탁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힘을 모아주기 위해 참여를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정신 못 차릴 거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누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건데 국가가 개인을 책임져 주지 않는데 개인들이 다 자기가 여기에서 벼락거지란 말이 왜 나왔어요. 그런 어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 자기 알아서 지금 각자 지금 도생하면서 각자 살아날 길을 찾고 있는데 이 동의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좀 봐요. 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쳐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니들은 나쁜 놈이고 죄인이고 죄새끼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규제를 통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정책을 쓰는 사람이 누군데, 잘도 도와달라는 소리, 도와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퍽이나 소리,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퍽이나, 이런, 반응을 보일 분들이 태반인데, 마음을 많이 잃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될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드는 듣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하신 얘기는 아니죠? 설마 저한테 하신 얘기는 아니죠? 뭐 이제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딱 그런 뉘앙스예요. 그죠? 너무, 참, 말 아끼자. 네. 자, 이렇게 크게 5가지 꼭지의 이야기가 전해왔는데,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큰, 가이드라인 같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행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 이렇게 돼가는지는 저희 별별사와 함께 계속, 챙겨서 보시면,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양측의 소년인지. 근데 아니면, 딱 보니까 그래. 네. 이 느낌이 좀 말 보니까 얼척이 없네. 뺨 때리고 나서 날 좀 도와줘.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딱 죽어? 날 좀 도와줘. 양도세 올해 6월 죽는다? 나 좀 도와줘. 뭐 거의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증여세 높일 거야. 이씨. 죽는다. 재건축 죽는다. 도와줘. 이거 아니야. 이게 앞에서 한 얘기랑 뒤에서 한 말이랑 안 맞아. 그러니까.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취득세 3배 올려도 비 던지면 8천만 원 아낀다. 불붙은 증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들이 부담돼서 증여로 많이 돌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부세 관련된 부담이 증가를 해서 증여로 돌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 취득세가 강화가 됐어요. 거기에 따른 그래서 부담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증여의 시기도 빨라져서 30대가 굉장히 많이 수중 증여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강남의 아파트 두 채 종부세가 3천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8,200만 원으로 증가한다라는 시뮬레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납부 기준 시점인 6월 1일 이전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세 강화를 6월 1일 이후로 유예한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따라 6월 1일 이전에 팔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절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증여 취득세율을 3.5%에서 12%로 대폭 올렸는데도 효과가 아직 오래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매도는 눈에 띄게 늘지 않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안 내놓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부담부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채무 없이 증여하면 증여 취득세가 1억 4,900만 원인데 부담부 증여로 증여하게 되면 6,700만 원으로 절반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채무 금액에는 증여 취득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 3%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부담부 증여를 통한 증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또 임대주택이 말소되는 주택들에서 증여가 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5월 말까지만 증여하면 올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고요. 증여 비용을 아끼려면 올해 공시가격 확정 시점인 4월 말 이전까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4월 달에 엄청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수중자 연령도 30대가 가장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증여가 늘어나면서 패닉바잉, 영끌 매수 등으로 30대 이하 젊은 층의 주택 소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서울 집합 건물 증여받은 수중자의 40%가 20, 30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증여로 전환 우회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다시 증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왕 증여할 거면 증여 취득세가 12%가 올랐어도 부담부 증여로 하게 되면 그렇게 다 올라서 납부하지 않으니까 유리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종부세 관련된 내용들이 솔선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월 1일 종부세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이거는 세금 너무 많아. 제정신 아니야. 진짜 욕 나온다. 욕 나와. 12% 세금이 아무튼 매매도
주택 여러 개 취득할 때는 취득세 세율도 말도 안 되게 너무 높아져 버려가지고 이 상황에서도 참 그 세금을 내면서 사람들이 산다는 게 이렇게 많이 내고 증여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물건이 그 가격을 더 받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물건 가격이 더 떨어질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다 기대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기대하는 거고 이미 내가 취득세를 10억짜리 집을 취득세를 1억 2천 내고서 증여를 받았어. 그럼 나는 11억 2천이 내 원가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증여 취득세만 그렇고 증여세 별도니까 원가가 훨씬 높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물건이 나오려면 훨씬 비싸져야 되는 거 아니야. 세금으로 이렇게 잔치를 벌려놓은 것들이 나중에 이것도 어떻게 돌아올지 참 매물들이 그만큼 더 잠긴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깝네. 이게 저는 이 말씀해주신 내용 보고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12% 증여세 이거 사람들이 못 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못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작년 7월 이제 기습적으로 7.10 대책 이후에 맞아요. 이제 증여도 바꾼다 그래서 8월달 그때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 증여 건수들 집합 건물 증여 건수들 보니까 놀랍네요. 이게 8월달 9월달에 그러니까 한 6월달에 6,500건 정도 되다가 7월에 한 7, 8월 가면서 이게 한 2,293건으로 줄었다가 그렇죠. 그게 이제 증여 취득세 높아지고 나서 1,000건 밑으로 975, 958건 이렇게 가다가 그렇죠. 연말 들어오면서 2,471건으로 다시. 오히려 더 늘었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 2021년에 종부세 강화되면 이 종부세는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계속 누적해서 이걸 어차피 내면서 버텨야 될 거니까 내년부터라도 좀 줄이자. 요번에 증여세 많이 내놓고 이 종부세는 앞으로 회피해 가자. 이제 뭐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이만큼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올라간 기준으로 증여세 안 낼 거면 4월 말까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증여하고서 빠지는 물건들은 또 매매로 안 나오고. 그렇죠. 또 이제 물건이 잠기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장기적으로. 네. 올해 딱 들어서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종부세 부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 진짜 12월 달에 작년에 12월 달에 종부세 고지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들 식줄겨 맞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저는 딱 예상했던 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 미리 대비를 해놨고 이제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적게 낼 것 같은데 이제 큰일이지. 그래서 올해 초에 상담이 지금 제일 많은 게 증여 상담이에요. 다시 마치 몇 달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래서 6월을 준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딱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6월 1일 기준이니까 매매를 하든 그러니까 양도세가 세율이 더 높아지기 전에 매매를 하든 증여를 하든 그렇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선택의 기로가 지금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2, 3월에는 팔고 3, 4월에는 팔고 4월 안에 증여를 하거나 해야 되니까 이게 마무리가 되니까 딱 그게 한 두세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양도 쪽에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양도세도 계산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피드백 오는 건 증여예요. 그치. 양도세 고지서 양도세 이거 보면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지. 지금 뭐 3주택 같은 경우는 70% 아직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 앞서서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법인 쪽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 네, 법인이 네.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네. 종부세 부담이 커지니까 전부 다 넘긴다는 거예요. 법인도 다. 그렇지. 법인들끼리. 네. 법인이 법인 물건을 넘긴다. 네, 그렇죠. 법인을 분리를 하는 거죠. 그냥 새로 하나 만들어서 부동산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의 개수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가액 자체가 그거는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6억 저것도 없고 아무튼 법인을 쪼개면 그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일단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벌써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법인 쪽의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비들 이제 막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막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올해 또 이거 원했던 거는 세금으로 두들기면 무서워서 팔겠지? 마치 우리 작년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옷벗으라고 열심히 바람 부는. 이 얘기는 작년에 한 게 아니라 네. 별별 다 했어? 하면서부터 했었어. 이거 규제 자체가 네. 바람을 시게 불어서 그러니까. 가고 있는 나그네 옷을 벗길 거냐, 햇빛을 따뜻하게 비춰서 옷을 벗게 할 거냐인데 지금 바람만 계속 불고 있는데 바람 부는 사람이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바람도 빨리 떨어진 거 아니야?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도 남았어? 그럼요. 많이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많더라고 지금. 네. 뭐 얘기 나오는 얘기들이 솔솔 있어요.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할증 과세하겠다. 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 네. 세금으로 이 세금 떡칠해 놓은 이 정치인들 천벌을 받아라. 자, 네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라는 얘기는 결국 말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논의조차 안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홍남기 부총리께서 작년 국감에서 대출 한도 등 혜택 고민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고려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에서는 오히려 취득세 등 이미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원 이하인 구간은 50%, 9억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9억 원 이하의 구간은 40%, 초과분은 20%, 그리고 15억 초과 주택 은 대출 자체가 아예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출을 막아서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덩달아 돈줄이 꽉 막히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답니다. 자, 이 때문에 이들은 규제의 피해자라고도 불렸다는데요. 자,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고 취득세를 줄여주는 등 무주택자 대상의 혜택을 늘리기로 했고요. 하지만 자금 조달이 안 되는데 취득세를 줄이거나 집 살 기회를 주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규제 완화에 대한 시사를 했으나 실제 관계부처에서는 논의조차 없었다는 얘기고요. 또 취득세 면제, 특별공급 확대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지 대출까지 따로 풀어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주택 구입은 돈 있는 사람만 하라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작년 안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다리 걷어차기 관련된 얘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안 한대, 이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지 뭐. 알아서 잘 하셔야지. 뭐 이 대출 규제 완화는 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아까 네네. 분양 관련해서도 규제 있고. 맞아. 저는 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카드가, 공무원들이 고민하셔서 내놓은 카드가 이건데, 그래서 이제 나는 저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구나, 자포자기한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정책에 대한 평가, 이게 얼마나 잘 시장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수요를 끊어내고 있느냐,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모르겠네. 아니, 무주택자들이 집을 좀 살려고 하면 뭐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좀 풀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풀려 있긴 있잖아요. 다만 뭐가 안 되냐면 15억 초과 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15억 초과 대출을 사고 싶은데 그걸 막았으니까 열받는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고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대출, 그러니까 지금 주고 있는 방향성이란 건 그런 거죠. 이 부분을 손대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고. 제 생각은 뭐냐? 말도 안 되는 규제다. 뭐 이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썼었는데,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필요한, 세금이랑은 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세금이랑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부분이 다주택자가 그렇죠, 있었잖아. 대출을 또 많이 받아서 집을 사겠다? 막아야지 그거는. 음. 왜냐하면 대출이 무너지면 이게 옛날에 IMF가 온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IMF 때 IMF 때도 많이 문제가 됐던 게 기업이 대출을 가득 받아서 출자 대출 서로 이거 해가지고 부실이 되게 대출이 가득 있는 상태에서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무너지니까 다 대출 폭삭 가라앉으면서 빚으로 세운 성이 무너진 그런 거잖아요. 사실 대출 많은 다주택자도 거의 똑같거든요. 이 집도 대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얼마 없는데 빚으로 쌓은 성 같은 거지. 근데 이게 위기가 오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그 피해를 세입자라든가 나머지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돈을 더 빌려주고 이런 부분들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많은 피해자들이 그렇죠.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인정하는데 이렇게 15억 초가 가액으로 묶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뭘 근거로 15억 초간의 대출을 안 해주는 이 대한민국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아무리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무주택자건 실수요자들에게는 15억 초과 주택 매수할 때도 대출을 어느 정도 한다든가 좀 어느 정도 물꼬를 튀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가 보완이 되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15억 초과 대출 금지해놓고 꽤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기사에서는 마치 대출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약간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건 15억 초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자, 아무튼, 본인들의 여건에 따라서 형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말씀하셨다시피,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풀어준다고 해서 또,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명한 선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2020년 전국 전셋값 상승률 1위는 누구 하남이랍니다. 네. 자, 12월에 3.3제곱미터당 1,755만원으로 평균 50.2% 올랐다고 하는데요. 전국 전셋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로 하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전셋값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권발 수도권 이전론으로 떠들썩했던 세종시가 2위를 달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셋값 상승률 3위 광명이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 화성, 용인, 성남, 남양주, 구리, 성북 그리고 경기도 광주가 지금 현재 전세가 상승률 탑10에 올라갔는데요. 올해도 전세시장은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세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추세인데다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도 시중의 매물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전세보증금 이렇게 많이 올랐을 줄이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가 특히 엄청 많이 올랐네요. 전체적으로. 네, 30-40%씩 오른 곳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통계가 2020년 1월달 기준에서 전세 가격. 1년간. 그죠. 12월달 기준에서 전세 가격. 이거 비교한 건데, 정말 50%면은, 두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는 직장인들은 이렇게 1년 만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남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남 미사 강변도시가 계속 입주를 하면서 입주 물량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대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 사용 가치에 비례해서 공급이 계속 있다 보니까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자, 1등이 50%. 하남이었죠. 그렇죠. 2등이 어디? 세종시. 세종시 어때요? 여기도 계속 입주 물량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야, 분양가가 얼마였는데 전세가가 이 가격이 말이 돼? 하는 그렇죠, 수준으로 맞죠. 계속 눌려 있었죠. 근데 맞아요. 세종시도 지금 급등한 이유는 그 물량이 거의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곳들이 주로 많이 오른 것 같고, 특히 하남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그 이외의 호재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 중에 보면 이제 또 하나 전세 가격 우리 별별 수다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청약 관련해서 그 받으려고 한 지역 우선 쿼터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으로 전입하는 그 수요까지 가미가 되면서 작년에 뭐 과천 얘기 얼마나 했잖아요. 그렇죠. 과천 청약하려고 들어간 애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수요가 하남 쪽에도 하남 교산이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과천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3기 신도시 물량이 없고 그래서 과천 재건축들을 받으려고들 지역 주민 수가 얼마 안 되니까 막 갔던, 그거는 벌써 그 전 얘기네요. 2019년 말 2020년 초 얘기였으니까 그게 이제 2020년에 그 가장 핫했던 지역은 하남이었네요. 근데 뿐만 아니라 성남, 용인, 남양주, 구리 등등 다 30% 이상 올라서 경기도의 전세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입주 물량이 재작년부터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도 많이 올랐네요. 이게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도 영향을 끼쳤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3법으로 대표되는 특히 이제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등, 그다음에 이 전월세 상한제 두 개가 맞물리면서 재고주택의 매물, 임대 매물들이 나오기 어렵게 되는, 그래서 신규 매물 가격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조금 뭐 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갔던 또 임대차 3법 관련된 얘기,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 계속 있어 왔는데 6월 1일 날 이번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갈까? 이게 안정화가 될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 같은데,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 가격 오르고 떨어지고의 문제보다는 이제 임대료 규제 등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서 데이터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등등.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그렇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왜? 세금 더 거두려고 하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로 나타날 거고. 그렇게 되면, 근데 이건 단기적인 흐름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임대소득 과세가 현실화되면, 맞아요. 투명하게 임대소득 과세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임대인들은 결국 그 세금, 지금은 뭐 그런 세금, 임대해 주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을 보유세 정도, 또는 뭐 제한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뭐 이 정도 생각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디폴트로 임대소득세, 보유세 플러스 나의 들어간 자금에 대한 기대이익 더해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임대료가 뭐 이제 월세화를 포함해서 확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임대소득세를 고려하면 전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매년 내가 이 집에 대해서 1년에 얼마 내가 종부세, 재산세 그죠? 내고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중개수수료 몇 이런 비용에다가 또 집 고치는 거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에다가 하면 그거 이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은 나는 월세로 받아야지 이게 커버가 된다 할 거기 그렇죠. 때문에 누적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반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이런 개념이 되게 익숙해지지 않겠나 싶어요. 전월세 신고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발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행일이 6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간주 임대료 부분, 임대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세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재산세, 종부세뿐만 아니라 이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라는 거. 자, 다음에 또 월세에 대한
또 역시 소득세 부담을 해야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계속 아파트 시장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본인의 주택을 쪼개서 임대를 놓은 다음 거기서 임대 소득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그 노령층의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과세 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 난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서민들 오히려 더 힘든 거 아니야? 난 모르. 네. 아 그거 내야지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뭐 이제 거의 그런 기조화에서 자꾸 투명화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예,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또 그 임대인 분들도 그런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이나 이런 주택 월세 받는 분들도 진화해야죠. 어떻게 진화해요? 월세 올려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다 물리게 되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늘어난 세금은 조세 정가의 귀착은 세입자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세입자 보호해 주려고 또 국가는 바우처를 주거나 월세 보조를 해주거나 해서 해주면 결국 세금 걷어서 세입자 주고 이제 딸 한편으로는 주고 그럼 임대인은 또 세금 내고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가장 놀랐던 거는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다들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뭐 이거는 굳이 이런 표로 보지 않더라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요? 느끼고 있는데 또 표로 보니까 더 하더라고요. 지금 뭐 2년 전에 계약했던 임대료 2배 이상 막 넘어간 집들도 많아요. 놀래? 보고 나도 하긴 이게 평균이니까. 시세표 보면 야, 세입자들 이거 어떻게 내냐? 그러니까 쫓겨나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지. 계속 이 지역에서 이 임대료를 할 수 없으니까 옆 지역, 좀 더 저렴한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있어야 되면 주택의 형태를 바꾸거나.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글쎄, 일은 저지르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네. 자, 6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중개를 하게 되면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적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2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시행을 합니다.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는데요. 이 서류를 받으라고 적으라고 했더니 이제 협회에서 서류를 만드셨어요. 만들어서 일단 배포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목적물 적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포인트죠. 이미 행사했는지 또는 행사할 건지 또는 행사 안 할 건지 아니면 결정을 안 했는지 아직 안 됐는지에 대해서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상황에 대해서 사실이 틀림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요 세입자가 끼어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라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그거 확인설명서 작성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중개가 복잡해졌습니다. 그 외에도요, 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민간 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서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등기부에 대한 기재 사항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 등록했냐 안 했냐, 만약 했다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는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추가가 됐어요. 임대 의무 기간이 언제냐, 임대 개시일이 언제냐.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2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아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확인,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확인,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는 이렇게 계속 시키면 다 해야 되는, 팍팍 늘어나고 있는데, 소득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뭐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해주세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뭐 좀 해줘. 어? 중개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맨날 이제 이런 글들 올라오고 네. 그런데 제가 뭐 어느 편을 들어서 얘기하긴 좀 그렇네요. 이게 하라고 하는 게 많은 중개업자분들 입장에서는 피곤하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확인서에 왜 임대인 매도인 얘기만 있고 세입자 내용은 없어? 세입자가 서명하는 내용은 없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내용이 맞습니다 확인하는 건데 네. 틀렸으면 골 임대인 책임인 때리네. 거죠. 임대인 책임인데 임대인 책임인 거예요. 이거 확인하고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확인하려고 봤더니 임차인이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이래버리면 골 때리기 이상한. 그래서 생기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간순해 보이지만 실제 임대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모르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이거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들이 챙기긴 챙기되 제 생각에는 이 확인서에 임차인의 내용, 임차인이 쓸 수 있는 부분도 기록이 돼야 확인함. 보통 특약으로 쓸 거 아니에요. 뭐 계약갱신 요구 이게 만약에 이런 서류가 없다고 하면 계약갱신 요구하였음. 임차인 확인함.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임차인 누구 이름 서명 해놓으면 그거를 삼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보조 서류로 있어야 서로 말끔하지. 이거 이렇게 받아서 계약갱신 불행사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했는데 설명이 없어. 뭐 임차인이 나중에 말 바꿔버리면 이거는 그렇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확인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인서 그냥 이거 쓰고 확인서 하나 받아놓으면 되겠다. 임차인 확인서. 임차인 입장에서 하고 싶겠어?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만약에 그거를 넣어버리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매도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매도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래서 이 내용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중개사 분들께서는 임차인이 껴있는 주택을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매도인에게 계약갱신 요구 행사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 이걸 받으실 때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직접 임차인한테 연락하셔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증거자료 확보하시고 녹취를 해놓거나 그렇죠. 아니면 확인서를 받는 게 좋겠어.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중개 하나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 이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라는 건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확인이나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는데 네. 근데 이거 막 이런 주택 시장 관련해서 이런 규제들 늘어나고 해야 될 거 많이 생기고 이런 거 보면 네.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임대해놓고 이런 건 좀 매력이 진짜 없는 것 같아.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별론 것 같아. 아니요, 뭐 중개사들이 다 잘 해줘요. 잘 해줘요? 그럼요, 다 잘 처리해 줍니다. 하는 거 없다 그러는데 하는 거 많아요. 이렇게 뒤에서 안 보이는 것들 다 처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다들 모르시잖아요. 뭐 실거래가 신고하는 것 자체도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신경 썼나? 네, 전혀 신경 안 썼지. 공부할 게 많은 시대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절 찾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네오비에 오셔서 잘 배우세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네, 어떤 형태로 진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현실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설명서 강의가 있어요. 작성하는 거,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이제 13일 이전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려면 바쁘시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관련된 내용들이 요것만 바뀐 게 아니라 취득세 관련된 부분들도 바뀌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그 황기철 세무사 초빙에서 취득세 계산하는 거 관련된 거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진짜 복잡하더라. 2주택 판단하는데 항목에 한 12개의 답변을 해야 이게 2주택인지 1주택인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요. 앞으로 2021년도도 열심히 열공해 보시면서 이런
매출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하자 생겨갖고 삥 뜯기면 기분 더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프로페셔널한 진짜 프로 공인중개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어떠셨어요? 오늘도 열심히 많이 말을 했네요. 네. 네. 새로운 시장에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저희가 매주 인사드리고 있으니까요. 올 한 해도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러한 별별 수다를 통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상식적인 의미에서라도 파악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